신박한 경제의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부릉부릉 박신홍 평론가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신홍입니다. 오늘은 한문도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혼돈의 부동산 시장. 네. 개인으로 봐서는 살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50년 대출도 해준다는데 뭐 그런데 우선 경제 통계 얘기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경제 통계에 둘러싸고 현 정부와 전 정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뭔 소리입니까? 네. 맞지 않는 수치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거나 해석이 조금은 왜곡된 것 아니냐고 비판받는 측면도 있다. 자기가 말하자가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비판받는 측면도 있다. 그럼 누가 비판하고 있는지 왜 비판하는지 정확하게 수치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 고용률이 좋아졌고 재정이 건전해졌고 물가가 내려갔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님이 사실은 먼저 포문을 열긴 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나왔죠. 그래서 수출 증가, 무역 수지 흑자, 외환 보유고, 물가, 주가 지수, 외국인 투자액 이렇게 이제 예를 딱 들면서 이런 것들이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라고 하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니다. 고용률이랑 재정 건전, 물가, 부동산 시장은 지금 정부가 좋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이 주장은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이런 경제 지표를 놓고 주장이 대립되면서 언론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양한 쪽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팩트 체크하기가 지금 무슨 대회가 벌어진 것 같아요. 예, 팩트 체크 뭐 결과가 좀 예. 나옵니까? 예, 지금 다양한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데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쭉 그거를 제 입장에서 정리해 보니까 물가는 확실히 이제 지금 정부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장바구니 예. 물가가 올라가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데. 이런 건 뭐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대통령실에는 물가가 내려갔다고 그러지? 그다음에 이제 고용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가 고용 지표 자체는 좋습니다만은 이제 여기 이제 해석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거죠. 지표는 좋은데 정말로 양질의 고용이 늘었느냐라고 봤을 때 청년층, 40대, 제조업 같은 양질의 일자리는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 60대 이상 일자리만 늘었어요. 맞습니다. 60대 여성 일자리만 많이 늘었고 그것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닫혔던 어떤 그 돌봄 같은 쪽에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 경제의 코, 허리, 중추 이런 쪽 일자리는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용 지표도 해석 여지가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60대 이상 여성. 그거면 늘었습니다. 60대 이상 여성인, 여성 60대 이상만 일자리가 늘었어요. 예. 근데 고용률이 좋아졌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역 적자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들어서 사상 최대 작년에 사실 건국 이래 최대인 477억 달러 적자가 났고요. 수출도 지금 15개월째 지금 15개월째 연속으로 무역 적자가 안 좋아졌던 적도 있고 수출은 문정부 때 좋았고 지금 11개월 연속 감소 중이고요. 금리는 문정부 때 저금리고 지금은 사실 고금리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문정부 때 약간 실패에 대해서 다수설이 다 인정하는 것 같고요. 현재 약간 안정화 중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국가 부채 관련해서도 지금 문정부 때 많이 늘었다 이게 지금 현 정부가 꼭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더 부채를 줄이고 건전 재정을 앞당겼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문정부 때 5년간 400조가 늘었어요. 국가 부채가. 연평균으로 보면 80조 정도인데요. 네. 지금 윤 정부 출범하고 1년 반 만에 200조가 늘어가지고 오히려 2배 이상 더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전 재정하고도 거리가 멀고 외환 보유고도 더 많이 감소했고 주가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팩트 체크를 굳이 하자면 문 대통령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네네네. 주장이 맞다. 자, 근데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근거는 이런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통계를 담당했던 분들이 수사받는 상황이라서 오염된 정보들 기반으로 주장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말이 되게 또 꼬여 있습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말하자면 부동산 통계를 문재인 정부가 조작을 한 걸 보니 다른 통계도 다 조작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을 주려고 한 말로 보여요. 의도는 발언의 의도는 부동산 통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번 통계 논란. 예.
사실 뭐 저 부동산 통계는 대한민국 지금 공인기관은 이제 통계청 그 인증을 받아서 네.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주로 하는 통계가 한국부동산원. 일단 공인 정보죠. 공인 네. 통계인데 일단 주간 통계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전 그래요. 세계에서 맞아요. 주간 통계를 발표한 나라도 없고 그 통계의 어떤 원래는 정량적인 부분만 체크를 해서 통계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건데 표본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정성적 요인이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고 네. 그런 부분이 벌써 일단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네. 그러니까 전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뭐 조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부동산 가격이 시장에서 50%가 막 올랐는데 실제 어느 현장이 근데 이제 김현미 장관님이셨죠. 그때 네. 10% 올랐다고 해서 네네네. 근데 그것을 김현미 장관님이 조작할 정도의 그 당시 처음 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조작할 정도의 어떤 전문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네. 실무진에서 데이터를 그렇게 올렸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 실무진들이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통계나 국토부 담당자들이 그대로 이어서 자리에 네.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임대사업자 제도도 네. 사실 코에 골면 코골이 귀에 골면 귀걸인데 이게 잘못 나왔잖아요. 네, 그랬죠. 네. 예. 선의의 결과를 생각하고 던진 것인데 알고 보니까 나쁜 폐해들이 더 나타났고 정부도 비판을 받았는데 그것을 주도하고 제안한 실무진들이 전 정부 다 실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묘한 부분이 있어서 통계를 조작하려고 하면은 고도의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 그러니까 통계 부서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를 낼 때 주간 통계 같은 건 정성적 요인이 들어간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움직인 것 같고 표현 중에 어떤 확실하게 나온 건 저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일단 네네. 대충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확실한 증거가 뭐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건 신뢰성이 좀 추락한 한국 부동산의 모습을 뭐 전 정부 이번 정부 할 거 없이 거기 자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과연 진짜로 강력하게 뭐 조작해라 이렇게 했다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 실체 여부는 수사 결과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만 감사원은 중간 감사 결과라는 희한한 방식으로 수사를 의뢰를 했다. 네. 그리고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박시동 평론가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PF가 위험하다. 시한폭탄 터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중소건설사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도 PF 네. 때문에 뭐 얼마가 물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부동산 PF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전체 부동산 PF 잔액은 약 133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PF가 왜 위험하냐면은 이제 고금리랑 미분양을 쌍끌이로 맞다 보니까 브릿지에서 본 PF로 넘어가지를 않고 있고 네. 또 넘어가는 현장도 점점 더 큰 금리로 현장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브릿지에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 뭐냐면 처음 시작을 할 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서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에서 큰 대규모 네.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브릿지라고 해서 맨 처음에 초기 마중물 돈이 들어오고 그렇죠. 여기에서 브릿지가 들어오고 나면은 본 PF라고 해서 네. 여기서 실제로 건축 비용, 건설 비용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브릿지도 잘 안 되고 그렇죠. 브릿지로 넘어가서 본 PF 들어가는데 본 PF도 잘 안 되고 그렇죠. 본 PF가 실행된 데서는 돈이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데 갚을 길도 잘 안 보이고 맞습니다. 삼중고입니다. 그래서 일단 브릿지든 본 PF든 양쪽 단계에 다 돈맥 경화가 걸려 있는 돈맥 경화가 상황인데 걸려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는 어느 주체인가는 그 PF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을 하고 있는 건설사가 떠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급보증이라든지 신용제공 같은 경우죠. 네. 또 금융기관이 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보증, 신용공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쪽 사이드를 다 봐야 되는데 오늘 큰 기사가 나왔죠. 오늘 네. 이제 대형 건설사가 위험하다라는 기사가 그러니까 나왔는데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건설사 관련해서는 현재 현장에서 약 올해 들어서만 500개가 넘는 건설사가 폐업을 한 걸로 나와 있고요. 이미? 예. 그리고 지금 주요 건설사 10곳의 PF 보증 규모를 집계했더니 6월 말 기준으로 28조, 작년보다 1조 이상 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PF를
상환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사들이 10% 이상의 고금리를 내야만 결국 이 차환이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건설사들의 위기가 28조가 점점 더 고금리 상황으로 몰리면서 위험한 것이다라는 게 한쪽 사이드로 분석이 됐고요. 증권사 쪽 이제 금융 사이드에서도 PF를 떠안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 사이드도 지금 보니까 24조 이상으로 이제 PF가 노출돼 있는데 특히 증권사가 위험합니다. 은행은 네. 연체율이 좀 낮은데 증권사는 연체율이 현재 17%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PF 중에서 건설사 떠안는 쪽이 우발 채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오늘 큰 기사 하나였고요. 금융기관 중에서는 증권사가 떠안는 PF의 연체율이라든지 노출도가 굉장히 안 좋다. 이 두 사이드로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부동산 PF 위험했다는 거는 위험해졌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오래 벌써 몇 달째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일단 자연적으로 뭐 하는 총재가 얘기했었죠. 구조개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하는 총재는 어딘가에서는 떠안고 어딘가에서는 터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네, 얘기하죠.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예, 정리가 예.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재정 정책을 쓰시면서 이 충격이 금융 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명분을 두고 네. 과다하게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네. 부동산 PF 현장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 만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현장이 분양이 돼야지 정리가 되는 게 기본 뭐 팩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는 돈만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 꼬라박는다 그럴까요? 네.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자 비용으로 다 나가면 나중에는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겠죠. 이자가 이익이 만약에 15%인데 이자가 2년 동안이면 20% 나가면 파산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다른 큰 회사들이 뭐 어떤 뭐랄까 헤지 펀드에서 조금 사냥하듯이 네. 집어가는 구조를 연출하는 모습도 좀 보여요. 제가 볼 때. 음.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유지시켜서 이자를 계속 물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면 파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느 큰 회사들은 또 그걸 쉽게 가져갈 거 아니에요? 줍줍. 우리가 IMF 때 저 미국 친구들이 우리 좋은 자산을 그전 가져간 것처럼 그렇죠. 그런 형태가 유지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전에 그 2009년도에도 똑같았거든요. 시스템이 지금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2년 뒤에 결국 터졌죠. 상호저축은행 11개 부도났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디에선가는 책임지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금융 쪽에서 아까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 쪽에서 어딘가가 터지면 네.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건설사 쪽에서 어딘가 건설사가 떠안고 터지면 건설 경기가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네. 또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 등 이 사업 주체 쪽에 부담이 가면 그러면 이제 표가 안 나오죠.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예. 결론은 그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원희룡 장관은 뭐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PF 만기 연장 및 건설사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하겠다. 네. 일단 돈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돈맥 경화에 걸린 거를 정부가 나서서 뚫어주는 방식으로 대책을 내보겠다라는 거고 하는 건데요. 핵심은 만기에 몰려있는 PF를 연장해주고요. 금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곳을 좀 정부가 지원해주고 또 보증 관련해서도 서포트 해준다는 거고 특히 이제 돈이 많이 딸리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위주로 해가지고 약 1조 원대의 그 PF를 떠안는 그런 펀드도 만들어 가지고 은행도 출자하게 하고 해서 안 좋은 PF는 우리가 떠안을게 해서 금융 관련해서는 좀 풀어주겠다는 대책이 이제 골자가 될 것 같은데 내일쯤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게 방금 앵커님 비판 나오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에서는 물론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면 안 되겠지만 네. 어딘가에서는 거품이 한번 터지고 옥석 가리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기를 조금씩 빼야 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계속 뭔가 펌프질을 하면서 점점 이 풍선이 커지는 연착륙 것 같아요. 없이 만기를 계속 이연하면서 위험을 뒤로 미루는 정책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풍선이 커지기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형 건설사 부도는 내가 절대로 이 정부에서 용납하지 않겠어. 네. PF 부도는 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어. 의지에 불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지금 세수도 부족한데 무슨 돈을 건설사에 자꾸 퍼붓니까 그 얘기 옛날에는 건설사가 망하면 예. GDP 한 20%였으니까 나라 경제 흔들렸지만 예. 지금 한 5.9%밖에 안 돼요. 어. 그리고 지금 PF 물린 것도 주로 신협, 새마을 이렇게 좀 욕심냈던 네네. 비전문가 금융기관들에서 터져서
보려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네. 부실 현장은 금융위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아. 그거를 이제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 정리를 그래요? 하는 게 너무 도움이 되는데 그걸 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냥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나중에 더 터질 거죠. 한국은행 총재도 어딘가에서는 이거 정리하고 가야 된다. 너 누군가는 그럼요. 책임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다음에 내일 발표될 걸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 PF 만기 연장 및 건설사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및 신규 공공택지 조기 공급,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근데 지금 3기 신도시 거의 다 서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실제로는 저 착공 다 들어갔습니다. 아, 착공 들어갔어요? 네, 다 들어갔는데 공급을 안 해왔죠. 예. 근데 표현을 지금 조기 공급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기 공급이 아니라 만기 공급입니다. 만기 초과한 공급입니다. 아. 원래 270만 원, 250만 원이니까 계산 나누면은 50만 원 중에 10만 원 나야 되는데 이번에 하는 거 한 만 몇천 원거든요. 예.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조기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어떻게 펌퍼람이라 할까요? 그래서 좀 놀랐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보다 두세 배 정도 더 공급해야 되는데 네. 지금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음.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 10만 원 나와야죠. 이미 네, 올해 안에. 근데 예. 지금 뭐 10,000원, 20,000원도 안 됐기 때문에 아. 지금 5만, 7만 원 공급 안 나오면 제가 볼 땐 조기 공급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원래 만기 공급, 조기 공급이라고 써 있지만 만기 공급, 만기 초과 공급이죠. 만기 초과 공급. 많은 굉장히 분들이 시간이 기다리고 늦었다. 있는데 이제서야 나오는 거죠. 이제서야. 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 이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마치 없던 게 새로 발표된 게 아니고요. 네네. 예전역에 다 하기로 돼 있던 거고 이미 토지 보상 다 끝나가지고요. 네. 오늘 내일 하는 지역인데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새로운 공급 대책이다. 뭐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집값 대책으로 나온다. 이거는 사실 시장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토지 보상 다 끝난 지역입니다 지금. 아, 네. 그걸 왜 이제서야 하냐 이게 정답이죠. 오히려 거기 늦어서 죄송합니다가 정답이에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조기란 말씀은 안 되죠. 걱정하지 마라. 조기 공급한다. 완전히 거꾸로 된 말씀을 저는 그렇게 주셨네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박한 경제, 오늘은 박시동 경제평론가, 한문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